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홍 강사입니다. 자, 29회 기출 일부를 찍고 한참 만에 지금 다시 있네요. 자, 지금 오늘부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두는 바람에 지금 비대면으로 또 강의를 실시해야 될 듯한데 부지런히 내가 일단 해 놓을 테니까 문제풀이가 끝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 기억은 17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자, 일단 보자고요. 자, 프로젝트 사업주라고 되어 있고 프로젝트 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인데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사업주가 직접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업주한테 대출을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을번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우리는 비소급 제한적 소급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에 빌려준 것이지 사업주에 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업주의 부외 금융효과, 부외 금융효과 이렇게 지금 설명하나요? 자, 그 다음에 기업분을 보세요. 기업분은 조금 어려워요. 법인세 감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회사요. 프로젝트 회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상의 회사, 명목상의 회사예요. 즉 명목상 서류상의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세운 명목상 또는 서류상의 회사예요. 감면 받을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금융회사는 담보를 받지 않죠.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는 어떤 걸 상환 재원으로 하는 거야? 프로젝트 완성 이후의 현금 흐름. 따라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대출이고 따라서 대출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맞았네. 정말 짜증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으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또 볼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꼭 냈단 말이야. 기분 나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직접, 간접 시장 개입 방식 우리가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간만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결정할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그럼 보세요.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분양가, 규제.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통해서 직접 토지를 구입합니다. 토지은행제도. 그리고 최근에 이 토지 수용도 잘 나와요, 사례로.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각종 공적 개발. 그리고 간접은 항상 조세, 부담금, 세트면이고 지원, 보조 이렇게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죠. 그러면 간접 시장 개입 방식이 아닌 거 토지 비축제도 직접이에요. 정말 열대 번 나오는 거죠. 토지은행제도, 토지 비축제도 일단 직접 개입 방식. 나머지 볼까요? 지원, 그 다음에 조세, 부담금, 지원, 그 다음에 보조.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해줘야죠.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아주 난이도 하중에 극하죠. 저 같으면 뒤를 봤더니 임차라고 돼 있어요. 임차. 그럼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BTL이에요. 시험장에서 임대차 보입니다. 그럼 그냥 BTL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FM으로 해보면 일단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한다고 돼 있어요. 빌드. 그리고 소유권을 공공에 넘겼습니다. 트랜스퍼.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임대차가 있어요. 리스, BTL 이렇게 가야죠. 20번. 자, 시설 관리가 나오면 항상 잘 나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설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죠. 항상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필요하죠. 기술적 관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잘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적극적 관리가 아니라 소극적 관리죠. 소극적 관리. 즉
항상 시설 관리는 시설 사용자나 사용자가 고쳐주세요라는 요구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 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서 위탁관리 방식에 의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럴 뜻은 한데 이게 뭐 기본서나 내용, 우리 강의 노트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밑을 더 봐야죠. 3번 기밀 유지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가관리죠. 기밀 보안. 그 다음에 항상 혼합관리가 나오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책임 소재 파악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너 아웃이고, 건물이 고층화되고 대규모화되니까 항상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확실히 2번이구나. 이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자,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 보면 일단 시장점유 마케팅이 보이죠. 그럼 항상 요새 잘 나오는 문구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시장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시장점유 마케팅,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는 활동입니다. 시장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5번 아이다 원리가 나오면 고객은 어른이다. 아이다. 고객 점유. 고객 점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이다가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이다. 아이다라는 건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항상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먼저 A, attention. 그렇죠. 주의하면 잊어버릴 뻔했네. attention. 뭔가 판매자에게 주목.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판매자의 물건의 설명에 대해서 interest,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흥미를 통해서 나 물건 사고 싶어요. 구매 욕망, desire. 그리고 이 욕망을 통해서 액션, 물건을 구매하는 액션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 4가지 또는 행동 변화 4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의 STP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의 대표적인 게 STP와 함께 4P가 있잖아요. 고객 점유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정말 쉬운 문제죠. 자, 22번에 개발과 관련된 어떤 분석이에요. 개발과 관련된 분석.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개발의 분석은 5단계로 진행이 되죠. 지시성, 타투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결정 분석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타당성 분석. 자, 앞 단계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이죠. 지역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개발이 유형이 특정이 되면, 그렇죠. 유형별 시장. 그 다음에 시장성은 미래 시장의 성질, 흡수율을 파악합니다. 자, 타당성 분석은 항상 꼼꼼히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꼼꼼히 합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학자들은 적어놨죠. 법적인 거,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거 다 꼼꼼히 분석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성입니다. 이게 타당성 분석이고, 그 투자 결정은 타당성이 있는 대안들 중에서 항상 최종의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투자 결정, 개발 결정이죠. 자, 여기 봤어요. 1, 2, 3번을 봤더니 얘가 전부 다 타당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뉘앙스가 물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그냥 구분하라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물리니까 지형지세, 토질 등 물리적 요인, 법률이니까 법적 제한, 그다음에 경제니까 수익, 비용, 수요, 공급, 뭐 다 맞아 보여요. 그리고 민감도 분석 요새 잘 나온다 했어요. 민감도 분석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죠. 원인과 결과. 원인이 변화됐을 때 그 결과치의 변화가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그래서 4번을 딱 보면,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의 주요 변수, 이게 원인이죠. 원인과 수익성, 결과, 수익이라는 결과를 분석하는데, 원인에 변화시켰을 때 수익의 변화가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이걸 찾는 거죠. 그리고 민감하면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는 투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종 대안을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적어져 있다. 투자 결정은 타당성이 있는 대안들 중에서 최종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네. 자, 여기 봤더니 부동산 투자의 위험. 그러면 간만에 우리 두 문자 한번 따볼까요? 투자의 위험. 자, 투자의 위험의 종류인데 이 종류는 뭘로 나눈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위험의 종류는 위험이 만들어진 원인,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적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유동성 하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금, 법인유. 그리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라고 다시 나누죠. 그래서 요 위를 봤더니 얘는 우리가 암기하는 키워드대로 나왔어요. 영업 경비, 그 다음에 근로자의 파악 가능성. 요 두 개가 잘 나오죠. 무조건 나오면 운영 위험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평가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한번 운영 위험 이게 안 나오고 여기에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나왔어요. 사업상 위험. 그러면 이거 5번을 체크해야 돼요? 다른 걸 체크해야 돼요? 5번을 체크해야죠. 왜? 운영 위험은 뭐의 일종이다? 그렇죠. 사업상의 위험의 일종이니까 운영 위험이라고 나오면 땡큐하고 운영 위험이 아니라 사업상 위험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5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규정인데요. 첫 번째 봤더니 감정평가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조건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평가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뭐 요새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자, 대상이 속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틀렸죠. 속하지 않은 지역.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평가. 일괄평가.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나왔어요. 이 법조문을 묻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의뢰인 등이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런데 기준 시점을 어떤 이유로 미리 정해졌다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그 정답 3번. 자,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이에요. 여기는 일단 정답은 요놈이죠. 과소는 끼역자, 그러니까 공시가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공시가 기준법은 항상 토지에 대한 거고, 그래서 밑을 봐요. 잘 나온 거 한번 보시다. 토지 공시가 기준법, 건물 원가법,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은 거죠.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구분 소유권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시가, 건물은 원가법, 토지, 건물, 특히 구분 소유권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임대료.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럼 보자고요. 위를. 임대료 나왔네요. 임대사례 비교법 맞았고,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원가법. 그리고 비상장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권리. 자, 권리는 대부분 이 권리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으로 측정을 하죠. 권리 나오면 그냥 수익환원법. 그래서 정답은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공시제도네요. 자, 일단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입니다. X죠. 타 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요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죠.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요런 게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공시 기준일 이후에 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자로 가격을 발표하는 건 불합리하죠. 1월 1일 이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뭐라고 돼 있냐? 7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이 원칙적인 공시 기준일인데 7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 1월 1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주택가격은 항상 한 달을 땡기죠. 한 달을 땡기죠. 업무의 중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6월 1일, 내년도 1월 1일.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원칙 1월 1일이고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또는 내년도 1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야죠. 얘가 주택이라면 6월 1일인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 4번 너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한 번만 보죠. 법점은. 자,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다 뭐에 대한 것이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포인트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밑에는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여기는 주택으로 바뀌면 표준 주택으로 선정됐거나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요게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국세, 지방세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튼 표준주택으로 선정됐거나 국세나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부동산학에서 공시지가 나오면 거의 정답이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보자고요. 얘도. 자,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5번은 표준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리고 항상 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 뭐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반영하죠. 그러니까 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반영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27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오늘 정답, 무, 보,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 보세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표준지 조사평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요령? 요런 거 있는 거예요. 자, 토지 이용사항인데 주변 토지 이용사항이 답이고, 돈사, 우사 등으로 이용됩니다. 돈사, 우사가 뭐 소, 돼지 키우는 거냐 축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 본 분들이 대충 축사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대부분 맞췄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우리 1차만 하신 분은 도로 꼭 하나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보세요. 항상 수치를 8m, 12m, 25m 요걸 암기합니다. 8, 12, 25. 8, 12, 25. 그래서 8m 미만까지는 세로라고 우리가 흔하게 부르죠. 세로. 그 8m 이상이면 소로. 그 다음에 12m 이상이면 중로. 25m 이상이면 대로. 그런데 요새 표준지 조사 평가 그 요령 보면 광대로 요새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많이 바뀌었네요. 그럼 아무튼 8, 12, 25. 대부분 시험은 요 놈이 나옵니다. 8m 이상이면 8m부터 12m 미만이면 소로, 12m 이상 25m 미만이면 중로.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봤더니 12m 도로 한 면에 일단 접해요. 이거 중로잖아요. 12m니까 중로.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6m 도로에 다른 한 면이 접하고 있으니까 뭐 각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몰라도 전부 다 각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로 한 면이 아니라 중로 각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만 알면 되는 거죠. 돈사우사가 축사 소돼지. 예. 자, 28번. 자, 감정평가 규칙에서 의뢰인과 협의할 기본적 사항. 이건 우리가 암기하는 거죠. 기본적 사항. 자, 우리가 한 이 감정평가의 절차의 첫 번째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기본적 사항에서 암기 사항이 있고 이해 사항이 있는데 요거 하나 보죠.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의뢰인. 자, 제가 가정을 이렇게 했죠. 전화를 띠리링 받아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물어요? 넌 누구냐? 의뢰인은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의뢰한 겁니까? 요거. 너 누구냐? 어떤 물건이냐?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놈. 자, 수수료와 실비는 요렇게 받습니다. 수수료와 실비는 요렇게 받습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 너 누구냐? 물건은 어떤 거예요? 수수료와 실비는 이런지 알아?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네 개를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고 있는 거죠. 목적,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그래서 목조시가 뭐 이렇게 했나요? 자, 그럼 보시자고. 목적, 조건, 기준 가치, 기준 시점, 수수료, 실비. 요 3번이 정답이네요. 요거 하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암기하면 하죠. 29번. 자, 이런 건 진짜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죠. 다 그럴듯해. 다. 이게 뭐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할 때 원래 그 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100%예요. 거의 시험에 요 최유효 이용 상태가 나와요. 예, 최유효 이용 상태. 이게 대부분 사항이 아니에요.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요. 이게 일반인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 우리 부동산을 다루는 사람이나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얘는 대단히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이에요. 자, 우리 확인 설명사항 봤더니 환경, 일조, 소음, 진도, 여기 남향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당연히. 그 다음에 대상의 권리관계 당연히. 그 다음에 시장과의 접근성 등 입지 조건. 그렇죠. 항상 3번이에요. 3번.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이런 게 돼 있는데 시험은 요 대통령이 정하는 요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당연히 중개를 하면서 이걸 설명 안 해주면 큰일 나죠. 저당권이 있다. 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4번 봐요.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의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요건 개인들 간의 어떤 사법적인 권리관계, 그냥 공법상의 제한 당연히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살짝 상식을 빗대봐요. 자, 이 아파트를 설명할 때 수도, 전기, 가스가 어떻고, 특히 승강기,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벽면 도배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은 이렇고요. 주변의 입지, 특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초등학교 등 어린 학생이 있으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이런 대중교통 연관성 요새 문제도 안 돼요. 여러분 학교가 중요하죠. 학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중개 보수, 실비, 예,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 내야 될 취득세. 취득세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해할 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대단히 고급 용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자, 이게 우리 시험에 열댓 번 나온 거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이게 뭐냐? 요거란 말이야, 이게.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법인은, 그렇죠? 중개 위에 중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단 어떤 거 빼고, 여기에 있는 거 빼고, 여기에 있는 거 빼고.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암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상업용 건축물, 그냥 상가,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대표적인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상가, 주택의 분양을 할 때 그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 관리 대행, 분양 대행. 그래서 항상 출제 포인트는 뭐냐? 관리를 대행해주고 분양을 대행해주는데, 야, 개발 대행 이건 아니란 말이야. 개발 대행. 요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개발 대행.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이 컨설팅이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이건 개인들이에요. 법인이니까 법인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관리대행, 상담, 분양대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법인은요, 분양대행 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관리대행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 밑에다 넣지 않았지만, 항상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을 포함해서 경매, 공매, 물건의 알선, 그 다음에 신청,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경매, 공매 나오면 웬만한 것들, 그렇죠. 중개사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계약금, 중도금의 보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흔히 에스크로우 제도라 그래요. 에스크로우 제도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에스크로우 제도를 일단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죠. 이건 하죠. 이 권리 분석은 항상 중개 파트에 있는 거예요. 중개 파트에. 자, 을구에 확인 가능합니다. 자,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해에 걸리니까 그냥 1번이죠. 유치권, 점유권은 등기되지 않는 것이고, 뭐 가압류나 애고 등기는 뭐 소유권과 관련돼 있으면 갑구에도 하는 거겠죠. 구분 소유권, 지상권. 자, 그 다음 여기서 요게 어려운데, 이 말소 권리 기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 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 촉탁, 그냥 말소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 자, 경매에서 물건이 뭔가 낙찰이 되면 깨끗한 물건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 경매 물건에 있던 모든 권리 등이 말소되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말소되는 거예요. 이게 말소 촉탁이에요. 자, 그런데 어쩔 때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그럼 보세요. 자, 낙찰이 딱 돼요. 낙찰이. 그러면 법원 손에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죠. 돈이. 그러면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대금. 이게 대부분 뭐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당권. 이런 것들이 저당권은 돈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한 거니까 그냥 낙찰을 해서 돈이 되면 그 돈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권리들은 돈을 주고 해결하고 말소시키는 거예요. 말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압류예요. 뭐 때문에 압류해요? 돈 받으려고 압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낙찰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당권 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가등기, 요 담보가 포인트죠.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매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전세권도 마찬가지. 전세권은요,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그래서 전세권에는 담보물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돈으로 그냥 해결하고 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정확히는 담보의 성격도 있지만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된 물건에 전세권자가 있는데,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 전세금 받고 털고 나갈라요. 그럼 말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전세금 받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살겠소라는 용익물권의 성격을 주장한다면 얘는 말소되지 않는 거죠. 돈으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잘 나와요. 잘 나와. 어렵지만. 그래서 꼭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 끝. 2부 끝. 아이고, 드디어 2부 끝났어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